짜증은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계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해 지는 걸 보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나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렇게 불시에 올라오는 것이 감정의 속성입니다. 우리 아이의 짜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렇게 인지하시고 이 짜증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고민되시는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초등 시기 이전부터 자존감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초등 시기에는 형성되기 시작한 이 자존감이 굳히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계속 시선이 가는 아이, 그 시선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내 말에 누군가 귀 기울여 주고 있다라는 이 느낌, 이것만으로도 나의 어떤 존중감이 올라가죠. 자존감은 한순간에 생겨난다기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굳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돼서도 힘겨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헤쳐나가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굳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성향은 타고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성격에도 어떤 조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 서로 거리감을 둬야 될지 또 어느 정도 밀착을 해야 될지 그러한 과정들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가 초등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 형성이 중요한 시기 그리고 자존감을 굳히는 중요한 시기, 초등 시기에 이 두 가지 놓치지 않고 가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몸으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물어와요. 내가 하고 있던 걸 멈추고 몸을 돌려서 시선을 바라보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대화가 됩니다.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과 잠깐 이것 좀 멈추고 그래, 그때 속상했겠네. 엄마라면 어떡해? 몸을 돌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야 라고 우리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돌려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듣는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내가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 아빠가 발로 무언가를 하는 습관은 아이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무언가 하찮은 존재는 저런 취급을 받는구나, 이게 무의식적 안으로 조용한 두려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손으로 줍고 손으로 밀고 이러한 과정을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또 평소에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물건을 고쳐 쓰는 습관도 참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찬찬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단순히 알뜰하거나 살뜰하거나가 아니라 다시 쓸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조차도 엄마 아빠의 손길을 거치면 고쳐져서 돌아오고 그걸 다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시려고 애쓰시기보다 평소에 작은 습관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짜증은 감정입니다. 그럼 감정의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감정이라는 건 계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해 지는 걸 보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나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렇게 불시에 올라오는 것이 감정의 속성입니다. 우리 아이의 짜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서 욱 하고 뭔가가 올라온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인지하시고 이 짜증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짜증이 엄마 아빠로 인한 것이라면 받아줍니다. 미안해, 아빠가 오늘 피자 사오기로 했는데 깜빡했네. 그럼 다음에 치킨도 사가지고 올게. 공감도 해주시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고요. 근데 이 짜증이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는 짜증이라면 받아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네 하고 엄마 방으로 아빠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짜증은 우리 아이의 자신의 감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풀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모든 짜증을 다 받아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짜증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많이 산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만한 아이는 ADHD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DHD는 전문 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고 함께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많이 활동적이다, 좀 역동적이다, 그러한 산만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산만함 자체는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건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무언가를 활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1시간 이상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체육 활동이 있는 걸 하게 하고, 주말에는 한 2시간씩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소진해도 아마 에너지가 남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차분하게 있어, 이러한 과정은 아이로 하여금 나는 뭔가를 잘 못하는 아이, 겉으로는 활발한 것 같지만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오히려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단 어떤 규칙성이 있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자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산만함이 많이 강하다 그러면 격투기 정도도 괜찮습니다. 운동 이외에 또 산만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놀아주는 과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에너지는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함께 노는, 엄마 아빠 교대로 놀아주시면 되죠. 같이 하면 정서감도 함께 유지하면서 아이의 에너지도 소진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책을 읽게 해도 책 읽을 수 있는 여력이 남으니까요. 그런 과정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우울하다고 하면 그 의기소침해 있고 눈을 잘 안 마주치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가만히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등 시기에 우울한 아이들은 이 감정을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짜증이 심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나서 배가 아프다거나 두통이 좀 심하다거나 며칠 동안 밥을 잘 못 먹는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우울이 심한 과정은 반드시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사춘기와 더불어서 찾아오는 약간의 감정적인 우울 정도라면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평소에 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도 돼요. 또 우울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우울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운동, 일단 움직여라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아이들의 경우 많은 부분들을 자신이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귀결 짓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싸운 것 뿐인데 아이는 자기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셨으면 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꼭 해주시고요. 그걸 핑계로 엄마 흉을 보거나 아빠 흉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와는 상관없는 엄마 아빠의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격려를 해주시고 실수한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그래서 다 나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이런 자책감이나 죄책감으로 본인이 들어가는 이런 걸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죄책감에 휩싸인 비합리적인 신념에 빠져들지 않도록 격려와 객관적인 사실들을 안내해 주시는 게 우울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아이, 보통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죠. 성취의 경험이 누적되지 않아도 이런 무기력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의 경험이 많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과도한 걸 시켰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단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의 경험을 조금씩 쌓게 해주시는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기 싫어. 그래도 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럴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보상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무엇을 하면 뭐 해줄게. 보상은 짧은 주기로 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달 뒤에 문제집 한 권을 다 풀면 3만 원을 줄 거야. 그것보다 하루에 이만큼 분량을 풀면 1,000원을 줄 거야. 그 상태로 30분을 풀면 뭐 얇은 문제집 한 권이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이는 몇만 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되겠죠. 1,000원씩 30일이면 결국 3만 원, 주는 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한 달 뒤에 3만 원을 주는 것과 매일 쪼개서 그것을 성취했을 때 1,000원씩 주는 것과 보상의 개념에서는 쪼개서 자주 주는 것이 보상의 효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것을
것을 하거나 약간 어려운 것을 하거나 그런 것들까지는 보상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 쉽게 해나고 또 성취감도 얻고 좋아요. 근데 하기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감도 얻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때 보상을 사용하시고요. 보상을 스마트폰 사용하는 걸로 주시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권해드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거고요. 이만큼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하시지 마십시오. 일정 부분 용돈을 주는 것 괜찮습니다. 뭐 먹을 거 주는 거 괜찮고요.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조금씩 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쪼개서 보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이라는 건 전이가 정말 강합니다. 누구로부터 전이됐을까? 혹시 나는 불안이 좀 높은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 가족은 아니어도 우리 아이가 놓인 뭐 학교 환경이라든지 교실 환경이라든지 현재 위치해 있는 환경에서 불안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많은 경우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내재된 불안을 끌어안기보단 외부에서 전이된 불안을 확대 해석하고 가속화해서 불안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전이되진 않았는지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도가 근데 선천적으로 좀 높은 아이도 있고 선천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불안도나 민감도를 억지로 낮추려고 하시기보단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도 되는 거야. 엄마가 계속 지켜볼 거고 괜찮아. 뭐 거기서는 위험하지 않은 거래. 이번 시험을 보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 레벨이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기에 지금 너가 공부한 정도면 꽤 열심히 했거든.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 아빠는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너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아주 만족해. 이러한 과정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유연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아이에게 자주 제시를 해주시고요. 평소에 공감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것, 그런 불안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초등 아이들 많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도 많고요. 또 고학년 되면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요. 스트레스를 없애주시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걸 스트레스 저항력이라고 하죠. 저항력을 높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체력입니다. 평상시에 잠 충분히 재워주시고요. 먹는 거 잘 먹게 해주시고, 그러한 몸 컨디션이 좋은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가 높은 아이들, 불안이 높은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높죠. 그런 아이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따뜻함이 느끼는 표현들을 평소에 자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좀 낮춥니다. 오늘은 봄 햇살이 참 좋네. 꽃이 피었네. 약간 시선을 바쁘고 어려운 쪽이 아니라 약간 여유 있는 상황으로 무언가가 바뀌었다라는 뉘앙스의 표현들을 그런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시면 아이가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작은 표현 하나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진로에 관련돼서 초등 시기 어디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가? 초등 시기는 방향성만 찾으면 됩니다.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으로 이렇게 국한되는 질문은 아직 초등 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5학년, 6학년쯤 되면 진로 적성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우리 아이가 좀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지, 예술적인 기질에 있어서 호감도나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보이는지, 우리 아이가 좀 진취성이 있는지,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아니면 혼자 연구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이런 것들이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진로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 방향성과 맞지 않는 방향성의 직종이나 관련된 공부나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뺏기고요. 그러한 방향성과 맞는 것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아이가 능력치가 올라가고 에너지도 생기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심화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자신에 맞는 직업군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 시기는 방향성을 잡는다.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가 보기에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는 보니까 좀 언어 쪽에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언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이죠. 그러면 그런 쪽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지만 너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자주 보고 혹시 일본어 쪽을 좀 한번 더 배워보는 건 어때? 축구를 참 열심히 잘하는데 그래도 능력은 있어. 본인 생각은 너는 운동 쪽이 너한테 더 맞는 것 같니? 이렇게 방향성. 넌 축구 선수 할래? 수영 선수 할래? 이게 아니라 운동 쪽이라는 방향인지 예술이라는 방향인지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관련된 것들을 한두 가지 해보면서 나한테 맞네? 아니었네? 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초등 시기의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에 푹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연예인 굿즈 사느라고 다 쓰고 필통에도 사진 넣어놓고 다니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초등 사춘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연예인에 푹 빠져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연예인들이겠죠. 또 운동선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보고 푹 빠져듭니다. 일단 모델링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성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사회성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인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는 변화하는 현상에서 자신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던 연예인이 다시 반성하고 돌아와서 재기하고 어떤 성공적인 모습을 보면서 잘못은 했지만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 따라 또 어떻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과정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연예인에 빠져 있다면 그 연예인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그리고 그 연예인은 사회에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했는지 이러한 연예인도 어떤 과정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성취를 한 게 엄마 아빠도 참 마음에 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화의 물꼬를 트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콘서트 엄마가 표 구해줄게 친구들이랑 갔다 와 요건 괜찮습니다. 근데 표를 구해서 엄마랑 가자 아빠랑 가자는 하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콘서트 티켓 사셔서 각자 가시면 됩니다. 초등 시기별로 습관처럼 자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1, 2학년에게 자주 해주면 좋은 말 엄마랑 놀래? 아빠랑 놀래? 이겁니다.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놀아주는 시기는 1, 2학년까지만입니다. 이 시기 꼭 놓치지 마시고요. 매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 시기 놓치면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고 같이 뭘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놀고 싶은지 그리고 엄마가 놀고 싶은 것도 얘기해주고 또 아이가 함께 하고 싶은 것도 얘기해주고 해서 체력이 될 수 있는 한 1, 2학년 아이들에겐 자주 엄마랑 놀래? 아빠랑 놀래? 하면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서감도 너무 좋고요.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요. 대인관계력도 좋아지고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좋은 추억뿐 아니라 아이에게 너무너무 인지적이든 정서적이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3, 4학년 때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또 3, 4학년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직관력 아직 그래도 빛을 발할 때다. 신체적인 접촉을 3, 4학년인데 좀 큰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안아주시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자주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로 칭찬 안 하셔도 돼요. 상당히 흐뭇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어깨를 탁 쳐주면서 뭐 요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도 그런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아이는 더 큰 칭찬을 몸으로 직접 느낍니다. 3, 4학년 대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할 그 무렵 굳이 억지로 대화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몸으로 하는 것 특히 칭찬, 신체 접촉으로 충분히 하시는 것 적극 권해드립니다. 5, 6학년에서 자주 해주면 좋은 것 뭐냐면 감탄사를 조금 남발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어떤 사진을 보여주거나 엄마 이거 좋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야 우와 이런 것도 있어? 감탄사입니다.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감탄사 몇 마디가 엄마가 내 말 알아들었구나 나의 느낌이 전달됐구나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잦은 감탄사를 진심으로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진심으로 못할 것 같으면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 보시고 자주 우와 이야 끝내주네 대단하네 이것만 자주 해주셔도 아이들은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5, 6학년 감탄사 남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행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안 되냐면
되면 우리 집이 우리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 때는 이러한 대화법들이 사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학원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집에 가면 뭔가 쉴 수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집이 중요합니다. 집에 갔는데 또 혼나고 시끄럽고 뭔가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고 내가 혼자 있을 만한 아이였던 내 공간도 잘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는 행동변화 대화법이 잘 접목이 안 됩니다. 그 전에 필수사항 우리 가정의 안정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부분 먼저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